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책 고르기에 도움을 드리는 책 읽는 저녁입니다. 오늘은 구름의 시간이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종이 위의 산책자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자 양철주 작가는요, 글이란, 문장이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 다른 이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문장,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씨를 가진 문장, 멀리까지 가서 보고 오는 호수 같은 문장, 다른 이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문장, 온화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씨를 가진 문장, 멀리까지 가서 보고 오는 호수 같은 문장, 이런 문장의 글을 쓸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강을 따라 걷거나 숲으로 길을 떠나는 대신 글과 문장 속으로 산책을 간다고 하는데요. 저자가 바라는 그런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권의 책이 종이 위의 산책자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나의 필사적 사랑법.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처음 읽은 것은 29살 때였다. 가까운 서점에서 프루스트의 책을 구할 수 없어 종로서적으로 갔다. 정음사판 양장본 전집 5권을 구할 수 있었지만 2권이 빠진 채였다. 당시 종로서적 건너편에 헌 책방이 하나 있었는데 나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눈앞에 찾는 책이 있었다. 나는 거기서 결번을 구했다. 책은 묵직했고 전집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은 컸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누가 말을 걸기라도 하면 지금 프루스트 전집이 가방에 가득 들어있어서 꽤 무거워요 라고 뻐기듯 말했을지도 모른다. 프루스트 읽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책을 탓하지 않았다.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나의 능력을 탓할 뿐 매끄럽지 않은 번역을 탓한 적 없고 글씨가 작아 읽기 힘들어도 자신의 인내력 부족을 나무랄 뿐이었다. 어려움은 있어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는 것은 독자가 도전할 수 있는 대장정 중 하나라고 여겼다. 나는 이미 프루스트라는 인물과 작품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의 삶은 아주 매력적인 신화였다. 프루스트 읽기는 약 50일 동안 계속되었다.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 표를 만들어 하루의 독서량을 점검했다. 열기가 식으면 다시 도전하기도 힘들 것 같았다. 기록 경기에 도전하는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 많이 읽으려 했고 그렇게 프루스트 읽기에 매달렸다. 밤에 나를 찾아온 친구는 자정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내가 아직 읽어야 할 분량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극성스러울 정도로 프루스트 읽기에 매달렸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집을 끝까지 읽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기억은 나를 들여다보는 키워드 중 하나다. 나는 왜 그 많은 것들을 잊으면서도 어떤 특정한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일까? 기억이란 어떤 맥락에서든 의미 있고 자신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잊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프루스트 책이 담고 있는 하나의 면인 기억은 그런 점에서 매력적이었다.
그가 작품 속에서 말하는 것 하나하나에 나를 대입해 보기도 했다. 프루스트의 작품은 나의 거울이었고 나는 거기에 나를 비추어 보았다. 그의 작품에서 스토리는 수많은 기억과 사념과 생각을 꿰는 꽃쟁이다. 그 꽃쟁이에 무엇이 꿰어있는지, 기억과 사유의 시추공은 어느 정도 깊이까지 파고들어 갈 수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작품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나는 그가 이루어낸 표현의 깊이를 바라보는 것이 흥미로웠다. 2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전집 읽기가 마침내 끝났다. 다양한 등장인물이 몇 권, 몇 장에서 나타나는지 색인으로 만들고 싶었고 등장인물의 관계도 작품에 언급되는 꽃과 나무를 도감으로 만들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집을 읽기는 했어도 내가 이 책을 많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 언제든 기회가 주어져 다시 읽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만이 내 것인 채 시간이 흐르고 청춘이 지나갔다. 필사를 시작한 것은 우연이었지만 필사를 시작한 이상 프루스트를 필사하는 것은 필연이었다. 무엇을 먼저 필사하느냐 하는 순서가 있었을 뿐 이 긴 책을 필사하느라 다른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도 문제될 것은 없었다. 왜 그게 문제가 될까? 이 책만큼 나를 프루스트의 빛깔로 물들게 하고 기쁨과 놀라움을 준 책이 없는 것을. 지난 시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은 후 나는 소설과 가장 가까운 장르의 글 하나를 썼는데 중요한 건 내가 쓴 글의 수준이나 성과가 아니라 그의 작품이 나를 그토록 충동질했다는 점이었다. 나를 격동케 한 그의 작품. 그에게 얼마간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내겐 소중했다. 어차피 나는 사막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 꿈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 내가 거기에서 살아나올 가능성은 없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나는 필사를 하며 사막의 갈증을 견디고 스스로 자신감을 북돋우기도 하면서 사막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 홍차에 적신 마들렌 한 조각을 맛볼 때 지난 시절의 일들이 떠오른 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 시간 날 때마다 좋아했던 작품을 필사하며 그 세계로 다시 들어가고 깊이 몰입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놀이는 없으니까. 이 재미있는 놀이를 왜 모르고 살았나 싶다. 필사하면 책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한다고 하지만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프루스트 책 6권까지 필사하는데 13개월이 필요했다. 꽤 긴 시간이다. 단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라면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필사는 기억 이상의 것, 그 너머를 바라보는 행위이다. 필사는 텍스트의 음미 속도를 늦춘다. 얼마나 많이 썼는지를 자주 돌아볼수록 느린 속도에서 오는 필사에 대한 회의는 더 커지고 피로해질 뿐이다. 호수 위를 걷는 베드로에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필사자에게도 행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무의미한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있는 것은 필사의 즐거움뿐이다. 의미가 생겨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다. 칡뿌리를 심는 것은 그 즙으로 인해 배부르고자 함이 아니라 즙을 음미하고
씹는 행위를 즐기는 것이다.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 필사를 계속할 수 없다. 필사는 무엇을 창조하려 함이 아닌 작품의 곱씹음 혹은 작가에 대한 사랑 고백이다. 오체투지라는 것이 있다. 양무릎과 발꿈치 그리고 이마를 땅에 붙이는 인사의 하나로서 고대 인도의 예법이라고 한다. 어떤 티베트인은 이 오체투지로 2000km 떨어진 라사까지 간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그 행위로 해서 그가 받는 것은 없다. 그는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먼 길을 느리게 갈 뿐이다. 그에겐 오체투지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행위, 평생의 소원,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그것은 길을 가는 여행자가 택하는 가장 비경제적이고 탈시간적이며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이 방법만이 신에게 최고의 경의로 바쳐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과정은 결과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점에서 필사는 오체투지다. 필사는 어디에서 어디로 빨리 이동해야 한다는 신속성을 잊을수록 좋다. 오체투지에도 분명 목적지가 있고 끝을 향하고 있지만 너무나 느려서 이동법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책을 읽으며 텍스트 전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한 문장의 유의미함과 그 짜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더 좋을 것이고 단어와 그 뒤를 잇는 단어에서 어떤 끈을 느낄 수 있다면 그 필사자는 자신이 짓는 집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 말할 수 있다. 필사 속도가 느려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느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다만 멈추지는 않을 정도로만. 필사는 즐거워야 한다. 적어도 괴롭지 않아야 한다. 즐겁지 않다면 잠시 쉬며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스스로 묻는 것도 좋다. 필사를 하지 않아도 욕을 먹지는 않을 테니까. 필사는 행복해야 한다. 분명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필사는 고행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든 행복할 것, 자기를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 필사는 아주 쉽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참아내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나를 달래고 위로하고 즐거움을 주는 필사라면 최고의 가장 바람직한 필사가 될 것이다. 필사는 저공비행이다. 일반적인 독서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더 느리게 천천히 진행하며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잘 기억할 수 있는지는 둘째 문제다. 설령 잘 기억하지 못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필사를 하는 이는 작가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바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것을 통해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필사는 사랑의 행위이다. 필사의 이유는 그를 사랑하는 이유와 같은 말이다. 빨리 해치워야 하는 일이 아니고 아무리 느려도 감정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좋다는 점에서 그렇다. 나는 필사를 통해 문장과 작가의 정신과 사랑을 나눈다고 믿는다. 작가에게 나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어서 좋다. 그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고 채근하지 않는다.
나는 텍스트를 통해 그의 옆모습만 보아도 좋다. 그를 아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보다 그를 더 많이, 더 잘 아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내 방식의 사랑에서는 내가 최고다 하는 긍지도 가져본다. 이게 나의 필사적 사랑법이다. 지난 일을 돌아보자니 필사가 숨가쁘게 진행된 느낌이다. 하지만 쫓기지는 않았다. 누가 쫓겠는가? 필사의 동기도 추동력도 내게서 나온 것을. 마감 시간도 없는 필사 아니던가. 하루하루가 설렘 속에서 시작되고 시간이 흘러갔다. 10분은 짧고 15분 정도의 여유만 있어도 카페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필사 노트를 펼친 날도 많았다. 내가 작품을 쓰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 적도 있었다. 이런 기쁨이 그때로 끝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아직 내겐 필사할 시간이 남았을 테니까. 잠들어 있던 내 존재를 깨워준 것이 필사였으니까. 너의 바다, 나의 물웅덩이. 친구 제이는 밤늦게 퇴근하다가 차를 돌려 동해로 달려갔다. 내 주변에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인물이 하나 있는 셈이다. 카메라가 돌아간다. 아무도 없는 해변. 저 혼자 철썩이는 파도. 망연히 바라볼 뿐인 바다. 시간이 흐르고 푸르게 밝아오는 하늘. 카메라는 제이의 뒷모습과 바다를 동시에 한 프레임에 담고 있다. 한 사람이 그의 곁으로 다가오고 둘이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영락없이 드라마가 되겠지만 나의 소박한 상상력은 그가 꼼짝도 하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을 롱테이크로 그려낼 뿐이다. 나는 다음날 아침에 벌어질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지만 드라마 작가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는 상황을 마음껏 펼쳐놓기만 하면 될 사람일 테니까. 곤란하면 장면 전환, 타겟책이 필요할 때는 우연이라는 조커를 불러내기만 하면 된다. 그는 이야기 밖의 신이다. 나는 그의 바다행에 놀랐다.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관한 비극적 상상에 탁월한 나와 달리 그가 너무 멋있어 보였다. 그것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가끔 만날 때마다 그는 나 바다 갔다 왔어 라고 수줍게 말하곤 했다. 제이는 말을 하자마자 나를 향하던 시선을 돌리고 고개를 가볍게 주걱거렸다. 그 끄덕거림에는 네가 놀라리라는 걸 안다. 혹은 대단치는 않아. 그저 그렇다는 거지.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전체가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는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는 않았다. 자랑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놀랄 만한 일이라고 해도 스스로는 단순한 근황으로 여기는 듯 하기도 했다. 나는 생각했다. 왜 바다는 제이를 부르고 나를 부르지는 않는 것일까? 왜 내게는 바다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 단 한 번도. 나는 바다를 그리워해 본 적이 없다. 바다의 매력을 모른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안다 해도 한밤에 바다로 가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걸 것 같지는 않다. 바다. 멀리 수평선 너머까지 검푸른 구름을 풀어놓는 바다. 백사장의 흔적을 지우는 파도. 잔파노가 울었던 바닷가. 그러나 내 그리움은
바다의 크기에 반비례하는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라면 내 귀가 소라 껍데기를 닮지 않았을지도. 나도 물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바다와 비교할 수 없어도 호수만큼은 아니어도 양어장보다는 큰 저수지면 말없이 바라보기에 충분할 것이다. 거기에 오리가 있고 불어오는 바람이 만들어낸 물이랑이 내 쪽으로 밀려온다면 만족스러울 것이다. 물에 비치는 햇살은 참을 수 있을 만큼만 눈부시고 너울거리는 빛에 약간 거북함을 느끼면서도 망연한 눈빛으로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생각은 이미 멈춘 듯하고 느낌의 말줄임표만 3개, 6개, 9개 계속 이어지는 듯한 순간과 순간의 이어붙임, 또 이어붙임. 생각과 느낌은 균형감을 신경 쓰지 않고 어떤 느낌에 대한 골똘한 바라봄만 계속 커가고 고이는 그런 시간. 느낌은 한 줄 시행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이걸 적어 놓아야 하는데 하는 사이에 생각은 다른 생각에 밀려가고 잠시 후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지나온 길을 거슬러 가듯 조금 전의 느낌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그것의 모양과 빛깔은 달라져 적어 놓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게 되어 있다. 그 느낌은 표시해 놓을 수 없는 물 위의 한 지점처럼 아무도 보지 못한 사이에 가뭇없이 사라져 버린다. 느낌은 짧은 순간 나를 스쳐갔을 뿐 처음부터 없던 것과 다름없는 것이 되어 있다. 오래전부터 이런 상실을 숱하게 겪었다. 같은 이유로 밤에 글을 쓰는 것도 위험하다. 밤에 쓴 글을 낮에 보면 그것은 햇빛 아래 상한 생선처럼 변질되어 있다. 누가 내 것을 가져가고 다른 것을 두고 간 것 같다. 느낌에는 그것만의 불규칙한 문법이 있다. 그 문법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밤과 낮의 일교차를 견딜 수 있는 느낌을 적어 넣을 수 있는 것이다. 밤에 쓴 글은 낮의 느낌으로 검증해야 한다.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다 해도 그 느낌을 길게 쓰기는 어려웠을 거야. 그래, 시가 될 수 없는 한 줄이었어. 대단치 않은 느낌이었어. 그리고 느낌의 재현을 단념한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사람들은 없는 것과 다름없이 가끔 나타날 뿐인 이 저수지가, 이 물웅덩이가 마음에 든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그러나 너무도 마음에 드는 시간이 지금 펼쳐지지만 이 순간과 시간을 보관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햇빛이 물 위에 끓고 있는 듯, 어느 때가 뛰어오르는 듯, 그러나 잔잔히 밀려올 뿐인 물리량을 바라본다. 저 실증나지 않는 한없이 밀려오는 무한 반복의 카논. 나는 이 물가를 떠나고 싶지 않다. 이것은 나의 고백이다. 고백은 홀로 침묵 속에 이루어진다. 어디선가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건 출렁이는 물 위에 뜬 얼음 조각들이 부딪히는 소리다. 오래지 않아 날이 풀리면 얼음은 사라질 것이고 이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물소리는 더 부드러워지겠지. 하지만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또 아쉬워진다. 오늘 내 마음이 이상하다. 마음은 왜 이별을 견디지 못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바다가 나를 부르지 않아도 이제 아쉽지 않다. 내 마음 속에는 물웅덩이가 있다. 마음의 물가에 찰랑거리고
또 가뭄에도 물이 줄지 않는 너희 바다, 나의 물웅덩이. 너희 바다에는 모비딕이 출몰하고 나의 물웅덩이에는 오리 몇 마리가 조용히 추위를 견딘다. 너는 바다로 달려가고 나는 작은 물웅덩이 곁에서 가만히 있다. 오리 몇 마리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지치지도 않고 눈으로 쫓으며 밤을 바라보는 시간. 프란시스 윌리엄 버딜로는 밤이 1000개의 눈을 가졌다고 썼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밤은 아주 작은 소리도 잘 듣는 귀 2개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 밤은 아주 큰 귀를 가지고 있다. 내가 새벽이 되도록 잠들지 못할 때 마음이 뒤척이는 소리, 내가 말하고 중얼거리는 소리 전부를 밤은 듣는다. 아무도 내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 다만 나의 헛기침 소리, 종잇장을 넘기는 소리, 작은 탄식까지도 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안다. 밤이 고요한 것은 무엇인가 들으려고 귀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고요하라. 그가 내 부르짖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그는 내 말을 들어야만 한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주택가 끝으로 공터가 있고 그곳은 폐허다. 그곳에서 개들이 사육되고 있다. 주둥이가 시커먼 묶인 개들이 밤을 향해 짖는다. 녀석들은 소리에 민감하다. 밤의 공기를 가르고 달려가는 기차가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면 개들은 소리를 향해 짖는다. 울부짖음이 기차 소리에 묻히지만 개들은 계속 짖는다. 쓸모없이.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믿는 듯 저기에 가득 차 짖는다. 나는 개를 묶은 굵은 쇠사슬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고양이들이 거리를 떠돈다. 거리는 어둡고 고양이는 더 어둡고 고양이 모양의 어둠이 희미한 불빛을 배경으로 걸어간다. 눈에 불을 켜고 가르릉거리며 거리를 떠돈다.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아직도 싸늘한 거리를 가로질러. 말썽쟁이 아이에게 잠들었을 때가 가장 예쁜 때인 시절이 있듯 정글 같은 이 도시도 밤에 온순해 보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주차된 차들도 잠들어 있는 듯하고 아직 연두인 나무도 부산스럽게 흔들리는 잎새를 진정시키고 잠들어 있다. 나무가 가로등 불빛을 가리고 있는 모습은 너무 눈부시지 않게 빛을 조절해 주려는 것이다. 밝은 빛은 깊은 잠을 방해하니까. 바람은 고요히 불어와 나는 아직 차가울 수밖에 없으니 이해하라고 사과한다. 그럼 이해하지. 이제 우리는 오히려 찬바람을 그리워할 계절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테니까. 겨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너를 그리워할 거야. 추위를 타는 여인들조차도. 나방 한 마리가 찬 공기를 무릅쓰고 빛을 향해 달려들고 또 그러한 속도로 사라진다. 찬바람에서는 사그락 소리가 난다. 해토머리의 얼음이 수많은 얼음 조각으로 잘게 부서질 때처럼 찻잔에서 피어오른 하얀 김이 찬 공기 속으로 흩어진다. 나는 밤을 바라보는 동시에 밤을 견딘다. 나는 새벽이 푸르게 다가올 때까지 녹슨 새부치처럼 여위어가며 내 눈꺼풀이 신맛으로 바르르 떨리며 시들 때까지 스스로 소진되어 어둠을 바라볼 것이다. 내가 마주한 이 밤이 내 얘기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무슨 말인가 해주기를 기다리며. 아이희는 이 밤에
알라신의 100번째 이름을 듣고 보들레르는 들끓는 마음으로 새벽 3시의 열망을 부르짖는다. 갇힌 오스카 와일드에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을 것이다. 궁형을 당한 사마천은 어떻게 삶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자기를 받쳐주던 기둥이 모두 쓰러지고도 어떻게 버텨냈을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자기의 신념을 지킬 수 있었을까?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고서도 갇히고서도 세상의 버림을 받고도 그럴 수 있었을까? 내부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어떻게 떠받칠 수 있었을까? 살아갈 힘을 어디에서 끌어올 수 있었을까? 오늘 나의 밤은 온통 이런 생각, 의문으로 가득하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불행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며 내 것을 그것들에 견주어 본다. 그러자 나의 것은 사소해 보였다. 겨우 이 정도에 시달리느라 꿈이 뒤숭숭했던 것인지 웃지 않을 수 없다. 사소하며 나의 불행조차 사소하구나. 봄도 적막하고 밤도 적막하다. 그리고 봄밤이다. 위안은 어디에서 오나? 위안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힘을 얻나? 차라리 스스로 위안의 말을 지어볼까? 서로의 상처를 보여주며 동질감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울음이 다르지 않음을 믿자 말해볼까? 불을 끄는 것은 불이고 슬픔을 달래는 것은 더 큰 슬픔이다. 나는 그들의 불행에서 위안을 받고 힘을 얻는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불행하고 힘겹게 살아야 했을까? 그들을 들여다보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내가 아닌 것처럼 나를 본다. 그런 흉내를 내고 싶다. 물끄러미 처음 보는 아이들이군. 어디서 온 아이들일까? 좀 시끄럽군. 곧 조용해지겠지. 잘 놀다 가거라. 그런 눈빛으로 보고 싶다. 말로 교향곡 4번 3악장의 위안. 내 슬픔 다 아는 듯 울려와 나를 다독이는 저 선율. 저 멜로디가 내 등을 쓸어준다. 마음껏 울어라.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슬퍼하고 있다고 말하는 듯 내 앞에 펼쳐지는 슬픔의 장막. 헬릭 쉐링의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그 중에서도 이 악장. 이 세상의 종말에 들려올 것 같은 오보의 덕주. 모든 아다지오 악장 중에서도 이토록 처연하고 초연한 음악도 없다. 브람스가 주는 위안. 브람스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의 밤 깊은 곳으로 흐르는 브람스여. 그러나 그의 위안과 소리의 위안이 다르다. 글과 말로 자기의 숨결을 보여줘야 하는 이는 지나치게 소리에서 위안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 자체로 완벽한 소리와 음악은 또 하나의 현혹 속에서 혀를 굳게 만들고 언어를 쇠약해 한다. 위안을 구하되 지나치지 말아야 하며 메마른 백지의 침묵으로 돌아와야 한다. 출발도 귀환도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참회의 장소를 잘못 찾아가면 구원도 없다. 음악에 의존하지 말 것. 그리하여 통곡의 벽인 종이 위에 쓸쓸히 피를 토해야 한다. 낮의 시간에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만 같은 것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음악이다. 누구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리움으로 가득한 비통과 애통을 거쳐 비로소 얻게 되는 슬픈 환희를 어찌 밝음 속에서 구할 수 있을까? 나는 또 하나의 심장을 가진 것처럼, 타인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를 얻은 것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만 같다. 내 마음에서 뿌리가 자라나고 그 뿌리가 빨아들이지 못하는 것, 뻗어가지 못할 방향이 없다. 축복이여, 환상이여, 밤이 가져다주는 쾌락이여, 진정 그런 일들이 이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밤 나는 새로운 생, 또 한 번의 삶을 꿈꿀 이유가 없다. 그리고 모든 가정법을 버릴 것이다. 미련도 없이 나는 어둠을 바라본다. 이 어둠은 내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하며 깃들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어둠이 아니던가. 밤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다. 내 숨소리와 연필이 종이 위에서 사각이는 소리가 뚜렷이 들려올 뿐이다. 저 멀리 불을 켜고 있는 아파트의 창을 바라본다. 내가 인사를 나눈 적 없는 당신이 그중 어디에 있을 것이다. 하얀 꽃잎은 어둠을 끌어안고 있다. 아침이 되면 그들은 다시 피어날 것이다. 뚝방에서 풀려난 죄수처럼 몸을 풀고 혼신의 힘을 다해 피어나고 몸을 내던져 고꾸라지듯 시들 것이다. 굿나잇, 우리의 쇠약한 꿈을 위하여. 굿나잇, 어둠에 가려있는 것들을 위하여. 그리고 다시 한번 굿나잇, 이 밤이 내게 준 부끄러운 글 몇 줄을 위해서도. 내가 밤을 보내고 쓰러져 잠들었을 때 당신이 내 창문을 두드려도 쉽게 깨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해하길. 밤새워 불을 밝히던 술집이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고 먼 바다를 향해 헤엄쳐 간 것처럼 나는 이 밤에 대하여 그러했다. 지금까지 양철주 작가의 종이 위의 산책자였습니다.